오늘이 환경주일 이어서 환경주일과 관계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먹거리 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설교일 것 같습니다. 좀처럼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예가 없는데 좀 낯설지만은 또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먹는 것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잘 따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구약시대에는 먹는 것을 엄격하게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해 놓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먹어야 할 것, 또 먹지 말아야 할 것, 그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죄와 또 먹거리에 관한 윤리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대에는 먹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와 직결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의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플라톤이 쓴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스승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빵과 치즈, 채소와 올리브유로 된 단촐한 식사에 무화과 디저트와 약간의 포도주를 곁들이는 식단을 좋아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식생활이 소박한 그리고 단순한 식생활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할랄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슬람교, 또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 또 신약 시대, 이 기독교 시대에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식과 탐심을 피해야 한다는 그런 윤리가 성립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캐톨릭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7대 죄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식입니다. 우리가 먹기를 탐하면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7대 죄악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첫째가 게으름입니다. 나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탐식입니다. 먹기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마구잡이로 먹어대는 이런 현대인의 모습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입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기야. 남의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정욕입니다. 이것이 바로 7대 죄악인데 그 중에 네 번째가 탐식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먹거리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송아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송아지 고기는 부드럽기로 유명하죠. 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고 최상품의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송아지 고기를 먹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송아지가 길러지고 포축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서 떨어져서
단지 고기 맛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풀도 먹지 못하고 엄마 젖도 먹지 못한 채 비좁은 우리에 가둬진 채 사육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람들은 송아지 고기를 먹는 것이 얼마나 비윤리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쇠고기를 영어로 beef라고 합니다. 송아지 고기는 veal이라고 합니다. V-E-A-L, veal이라고 합니다. veal 고기를 요즘 의식 있는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미소와 송아지의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이처럼 윤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갈수록 유기농법에 따른 유기농 농산물을 찾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윤리적인 목적에서부터 농약을 보다 덜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재래식 농산물보다 유기농산물이 더 맛있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기농산물은 심심찮게 우리 삶의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들입니다. 영어로 vegetarian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아직은 적은 수지만 인구의 약 3%가 채식주의자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채식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들 중에는 우유도 먹지 않고 달걀도 먹지 않고 유제품, 치즈나 버터 같은 것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벌꿀까지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절대 채식주의자들을 vegetarian에서 VEG와 맨 뒤에 있는 AN을 빼가지고 vegan, 우리말로는 vega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vision이라고 읽습니다. 이 vegan들도 이 세상에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이제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농약과 제초제 없이 길러진 농산물인가 따지는 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장 노동자들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임금을 받고 있는가, 목축이나 도축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 주어지진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먹을 것과 팔 것을 구별해서 짓는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먹을 것은 농약을 덜 치고 팔 것은 농약을 마구 뿌려댑니다. 귤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먹을 나무에는 농약을 덜 치고 팔 것은 농약을 마구 뿌려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요즘은 닭장에서 길러진 달개고기나 그런 닭이 낡은 달걀에 대해서 판매를 거부하는 마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는 윤리적인 식품 소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비정부 기구, NGO 단체들은 공정무역을 통한 제품들만 판매하고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가혹한 형태의 가축 감금을 하지 않는 농장의 제품들만 판매하도록 대형마트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공정무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특별히 영세한 생산자, 가난한 생산자, 가난한 노동자의 그런 임금을 착취하지 아니하고 생산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담보로 해서 교역을 하는 무역 형태를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수공예품,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이 이것이 그만한 정성만큼, 거기에 들인 시간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과테말라, 볼리비아, 케냐, 이디오피아, 이런 커피가 정말로 소장농들이 짓는 커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인 노동만큼
그들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목화, 솜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소량으로 생산되는 면화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공예품, 커피, 코코아, 바나나, 차, 꿀, 과일 이런 종류들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우리가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요즘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많은 기업들이 비록 값은 비싸더라도 그들의 물건을 사들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국의 맥도날드 체인점은 유기농 방식의 우유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영국 같은 곳에서는 닭장 달걀이 팔리지 않고 풀어놓고 방목하는 달걀만이 마트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토마토를 샀다고 가정합시다. 토마토에 오르가닉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오르가닉이란 말은 유기농이란 말입니다. 다른 토마토가 뭐가 다른가요? 유기농이라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합성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이나 퇴비 같은 것을 사용해서 기른 농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도 금지됩니다. 고기나 달걀과 우유를 얻기 위한 동물들도 유기농 곡물을 먹입니다. 유기농 사료를 먹입니다. 성장 호르몬이나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유기농법으로 길러진 동물들은 좁은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며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 동물의 경우에는 특히 목초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과도 결부되어서는 안 되고 방사선을 쪼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합성비료, 살충제, 제초제, 성장호르몬, 항생제 따위가 없을 때에 했던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리고 좁은 닭장이나 우리에서 적은 곡물을 먹이고도 살만 찌우는 방식의 공장식 축산업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방목하여 키우는 방식으로 해야 적어도 오르가닉, 유기농이라고 하는 그런 표가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더 자연에 가까운 생산 방식이 더 건강에 좋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은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이후에 집약적으로 길러진 소들이 도살장 쓰레기를 먹었음이 밝혀지고서 한층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광우병 소들을 먹은 사람들 중에 최소한 수백 명이 더러는 서서히, 더러는 급작스럽게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옛날 축산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 유아식 시장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기농으로 식사를 한 아동의 소변에서 그렇지 않은 아동의 것보다 농약 검출의 양이 6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식단의 과일과 야채에서도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농약의 검출량이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농약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기농법은 토지를 보존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처녀지를 개간합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첫 땅입니다. 거기에 합성 비료를 투입하면 토양에 함유된 질소와 탄소가 50년 정도만 지나면 60% 이상이 유실되고 맙니다. 그 이후로는 기존 수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대량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석 연료의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더 이상 채산이 맞지 않으면 토지는 내버려지고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기농은 다른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농은 무엇이냐 하면 농부가 토지의 관리자입니다. 토지의 보호자입니다. 토지를 돌봐줍니다. 결실을 수확하여 자신이 농사를 시작할 때나 다름없이 매년 해마다 동일한, 아니 더 나은 토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 더 나은 땅을 물려줍니다.
유기농 농부들은 땅에다가 유기물질을 투입합니다. 유기물질이 풍부한 토양은 흙 속에 벌레와 미생물들이 풍부합니다. 땅이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사업의 필요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으로 지은 그 땅은 습기를 많이 머금기 때문입니다. 37년 동안 같은 지역에 서로 다른 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한 농장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적인 농법의 농장은 20cm 정도의 표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쓸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기농 농장은 불과 5cm의 표토만이 쓸려 나갔을 뿐입니다. 이만한 땅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데도 유기농은 너무나도 소중한 작물 재배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요즘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GMO라고 합니다. G는 유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genetically라는 뜻입니다. M이란 말은 변형되었다는 말입니다. 조작됐다는 겁니다. modified. 그 다음에 O라는 말은 organism입니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유전적으로 조작된 유기체, 그것이 바로 GMO입니다.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에 유용한 유전자, 예를 들면 추위나 병충해나 제초제 등의 강한 성질만을 취한 후에 다른 생물체에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농산물을 만들고 축산물을 만들고 수산물을 만듭니다. 현재 유통 중인 GMO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두, 콩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면화, 그 다음에 유채, 사탕무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한 식품은 GMO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GMO는 물론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상품의 질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인체에 대한 유해 가능성을 검증받은 일이 없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제기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유전자공학의 발전으로 기존의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다른 종자의 유전자를 사용하여 유전자 이식을 통해서 새로운 유기체가 탄생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유전자 조작입니다.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형을 하게 되면 병충해에 강한 식품이 개발이 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인류가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찬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안전성을 어느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올지, 생태계가 어떻게 교란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생산되는데 대두, 카놀라, 우리가 먹는 카놀라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콘, 이것이 바로 대부분이 다 이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먹는 옥수수, 그 예만 들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옥수수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병충해가 조명충 나방입니다. 그 나방이 옥수수를 망칩니다. 그래서 이 조명충 나방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은 농약을 뿌려댔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농약 성분을 합성할 수 있는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옥수수에 이식을 합니다. 놀랍지요? 농약 성분을 합성할 수 있는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옥수수에다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 옥수수에 농약을 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유전자 조작으로 옥수수는 모든 옥수수의 세포마다 나방류에게 유독한 단백질을 박테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그런 옥수수를 먹게 되면 그 독성 물질이 있는 나방류를 죽일 수 있는 단백질도 같이 먹게 됩니다. 나방류에게 유독한 단백질을 나방류가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몸에다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잠재적인 독극물을 퍼넣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옥수수를 재배한 농가에서는 우리가 재배하는 옥수수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사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료를 먹은 동물을 누가 먹습니까? 바로 우리가 먹습니다. 먹이 사슬에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관해서는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교란시킵니다. 유전자가 조작되고 하나의 유전자가 다른 종에게 이식되면 변형된 개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한 해결망측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우리에게 푸른 채소를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푸른 채소, 그 다음에 과일, 이것이 애당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산동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으로만 살았습니다. 채소와 과일만 가지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의 그 고기를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육식에 한번 입맛을 들이니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땅에는 모든 동물과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아먹히니까. 사람들이 자기들과 친구가 되어 놀다가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갑자기 돌변해서 짐승을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자신들을 이렇게 그 식육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탐욕을 부리고 탐식을 부리는지 동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마치 우리가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듯이 그들도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들도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가 제일 많을까요? 닭고기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쇠고기, 세 번째가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 비좁은 닭장에서 사육용으로만 길러지는 닭들의 생태는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엄죽달싹 못하게 꽉 차여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죠? 그러지 말라고 항생제를 투입합니다. 병에 걸리죠? 나으라고 약을 줍니다. 그 약들이 다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항생제가요. 살만 피둥피둥하게 찌르고 성장 호르몬을 제공합니다. 그 성장 호르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누가 압니까? 돼지의 90% 이상이 콘크리트 그 철창에 갇혀서 산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일생에 단 한 번도 바깥 나들이를 못합니다. 풀밭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죽어갑니다. 가장 비참하게 갇혀 사는 돼지들은 번식용 암돼지라고 합니다. 공장식 농장의 엄격한 생산 일정상 이 돼지들은 최대한 빨리 새끼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생애 자체가 임신 상태로 보냅니다. 임신 상태가 16주입니다. 4개월입니다. 그 임신 기간에 임신용 우리에 갇혀서 지냅니다. 철창으로 지은 상자형 우리에 갇혀 지내는데 그 속에 갇힌 암돼지들은 몸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비좁으니까요. 출산할 때가 되면 출산형 우리로 옮겨지는데 거기는 더 비참합니다. 출산 후에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려야 되니까 비스듬하게 이런 방향으로 젖꼭지를 내놓은 채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엄죽달싹 못하게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새끼들은 젖을 빨아대죠. 엄마 돼지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에 노출되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뿌려대죠. 살을 찌워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을 제공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식욕으로 팔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돼지를 먹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날 암이 많습니까? 왜 어린 생명에게까지도 암이 이렇게 발병을 합니까? 이게 다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유기농 식품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유기농 식품이 채소만이 아닙니다.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전부가 유기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유기농 생산품은 생산력이 떨어진다. 많이 재배하지를 못한다. 두 번째는 값이 비싸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기농법이 재래식 농법보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량으로 재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럼 유기농이 정말로 값이 비쌀까요? 여러분, 유기농으로 지은 농산물이 일반 재래식으로 지은 농산물보다 시장의 값이 비싸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유기농으로 지은 생산품 배후에는 건강한 토양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건강한 양육 방식이 있고 목축업이 있고 농업이 있고 수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농법 배후에는 돈이 있습니다. 이권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많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이 더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 재래식 농업이, 재래식 축산업이, 재래식 수산업이 그 비용을, 보이지 않는 비용을 남들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같은 채소 한 다발을 우리가 사는데 재래식으로 지은 것을 사면 1,000원을 주고 산다고 합시다. 유기농으로 지은 것은 2,000원을 주고 산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2,000원을 주고 유기농 농산물을 사 먹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00원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 유기농으로 짓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보존하고 싶은 토양의 질, 후손에게 물려줄 좋은 땅,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식 농법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에다가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면 땅이 망가지죠. 여러분, 그런 대량으로 짓는 그런 농축산물이 있는 근처에는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살충제 그 중독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 비용은 값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약을 뿌리고 제초제를 뿌리고 살충제를 뿌리고 대량으로 공장식 축산업을 하는 현장에는 그 농장의 이웃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집 뒷뜰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고향의 냇물에서 멱을 감을 수도 없습니다. 농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뿌린 농약으로 병이 듭니다. 그런 농장이 있는 지역의 아랫마을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하수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장이 있는 지대에는 사람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 폐수, 오수, 냄새 때문에 말이죠. 농작물, 밭작물이 중금속에 노출되어 결국 오염된 식품이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갇혀 지낸 동물들은 정말로 잔혹한 삶을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번식되는 물고기들은 각종 성장 호르몬제, 항생제가 함유된 먹이를 먹고 살고 오염된 강물과 바닷물에 죽어서 떠오릅니다. 방글라데시나 이집트의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나 강의 수위가 상승하니까 삶의 터전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값싼 농산물을 사 먹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인류의 해악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재래식 방법으로 공장식 농업이나 축산업으로 생산되는 식품은 절대로 싼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땅을 살려야 되는 거죠. 후손에게 좋은 땅을 물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해서 닭을 쫄쫄 굶겨도 될까요? 더 살찐 돼지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좁은 공간에 가두어 두어도 될까요?
끊임없이 젖을 짜기 위해서 젖소를 쉴 새 없이 강제 임신을 시킨 다음에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서 빼앗고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곧바로 죽여버려도 괜찮을까요? 그것이 창조 질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인류에게 물론 고기로 주셨습니다.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잔혹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빼앗긴 새끼를 찾아 슬피 울며 발을 동동 구르는 어미소의 절규를 자동차 엔진 소리 정도로 하찮게 여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주의, 휴머니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 대한 얘기지 동물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주신 동물인데 이러하나 저러하나 우리가 먹으면 그만 아닙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휴머니즘, 인도주의는 인간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산 방식이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욕심이 개재되기 때문이에요. 공정무역이 왜 생겼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커피 농장을 하는 그 가정들을 보세요. 소규모 아니에요? 소장농들. 몇 그루 가지고 커피를 따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대회 단위로 기업을 하고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값싸게 물건을 사들여 가지고 대량으로 커피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소외당하고 마땅한 임금을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무역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죠. 생산자에게 생산자다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최소한 그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공장식 사육, 농약과 살충제, 제초제를 마음껏 사용하는 재래식 농법, 더 많은 생산을 위한 유전자 조작 식품, 이런 것들이 물론 인류의 굶주림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갔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배불리 먹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조류를 타고 말이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이 멸실되고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오만 방전 도전이 가져올 더 큰 손실과 피해의 규모가 고스란히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의 세대가 또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자연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러할 연입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바꾸지 말고 물줄기를 틀지 말고 댐을 건설한다고 막지 말고 간척지를 만들려고 바다를 막지 말고 내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콘크리트로 덮어서 땅이 숨 쉬지 못하게 막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왜 좋은 땅인지 아십니까?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그러하다. 그 자연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 환경주일에 환경을 파괴하고 창조질서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오만함을 회개하고 우리가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고기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9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잔혹하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되 잔혹하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찾아서 받드는 창조의 청지기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 마음에 안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든 말든 인류 사회에 많은 공헌하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게 먹더라도 절제하고 탐식과 탐욕을 버리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작게나마 진지하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